그 투자 분쟁은 통상 분쟁보다 훨씬 신문에 더 자주 나옵니다. 왜 그렇죠? 신문에 자주 보시죠. 론스타 분쟁, 이런 투자 분쟁, 저런 투자 분쟁 신문에 자주 보시죠. 또 그 한번 한 1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6년에 우리가 한미 FTA 교섭을 할 때 수많은 내용들이 다뤄지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약칭 ISDS 절차라고 하죠. 여기 나옵니다. ISDS 절차가 많이 기억에 남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참 말씀드린 통상 분쟁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는 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이 ISDS 절차가 큰 관심을 끌게 됐을까?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메커니즘은 유사한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투자 분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상 분쟁의 큰 특징인 소급 적용 금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손해배상 그 부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소급 적용되고 따라서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잘 제도를 고쳐보겠다 라는 취지의 통상협정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그 잘못된 조치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아까 통상 분쟁 해결 절차는 뭔가요? WTO 분쟁 해결 절차들, 분쟁 해결 절차는 WTO che약 당사국들, 회원국들끼리 서로 제소하고 제소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4개국 회원국이 서로 제소를 하는 겁니다. 국가들끼리. 미국이 일본이 미국을, 중국이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제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들끼리의 분쟁 해결 절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국가들끼리에 적용되는 외교적인 영향 또는 외교적인 분위기가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들끼리 분쟁이다 보니까요. 이 투자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자기가 투자한 외국을 투자 유치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투자 유치국 정부를 직접 제소합니다. 이게 국제법에서 또 국제 분쟁에서 참 특이한 제도예요. 국가 대 국가끼리 분쟁이 아니라 개인이, 가령 제가 투자한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제가 베트남에 투자했으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셨으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소송은 많이 제기하는데 맞습니다.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그 나라 국내 법원으로 가는 국내 소송입니다. 주로 행정소송이죠. 정부를 상대로 하면. 아마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지금도 많이 이제 계류 중입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가령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미국에서 또는 일본 법원에서 소송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그 국내 소송이 아니라 국제 분쟁 해결 절차로서의 소송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이 다른 나라 국가를 제소한다, 다른 정부를 제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196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제도고, 이 특이한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국가들이 역시 관심을 갖는 내용이고, 이게 이 ISDS 절차를 통상 분쟁 해결 절차와 달리 보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금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번째, 개인이 제소를 한다. 역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게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도록끔 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게 바로 ISDS 절차가 우리가 언론 그 보도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언제나 FTA 체결할 때마다 ISDS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투자협정 체제는 국제 다자화, 국제 기구를 만드는 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3,400개의 투자협정이 양자적으로, 주로 다자조약도 있습니다. 주로 양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제투자분쟁법 내지 국제투자분쟁체제, 국제투자법
또 국제 투자 체제, 또 분쟁만 보면 국제 투자 분쟁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요거를 제가 아까 역시 다자주의 체제에서 설명을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공통점을 갖고 기본적인 원칙을 다 계수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그 투자협정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유사해요. 일부 다르지만 핵심적인 조항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두 번째, 전부 다 대부분이 한 95%가 ISDS 절차를 다 비슷한 내용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 투자 분쟁의 한 70%가 ICSID, 혹시 들어보셨죠? ICSID, 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1966년 ICSID 협약에 따라서 1966년 ICSID 협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역시 ICSID입니다. 센터를 그때는 센터로 그 C를 센터로 해석을 해서 국제 투자 분쟁 센터로 이제 그 가는 ISDS 분쟁이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요 ICSID 사무국이 사실은 저 WTO 사무국처럼 그 국제기구화된 그 다자 분쟁 그 다자 체제의 그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ICSID 분쟁 해결 절차 또 ICSID 사무국을 통해서 그 비간접적인 다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자주의 체제가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으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투자 분쟁 해결 절차고 ISDS 절차가 이게 약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Investor 줄긋고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죠. 이게 proceeding의 proceeding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판정부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되겠고요. 그 투자자가 내 투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 때나 제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 뭔가요? ISDS 절차가 완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 ISDS 절차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어디에 완비가 되어 있죠? 말씀드린 바처럼 이 투자협정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협정에. 우리 정부가 체결한 투자협정이 대략 FTA 다 포함해서 한 110개 정도 됩니다. 110개 정도 됩니다. 이 110개 정도 되는 투자협정에 그 대부분이 한 95% 정도의 ISDS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이 투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절차를 개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나라에 즉 110개국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저처럼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나라에 가령 독일에 가령 일본에 투자를 한 자신의 투자가 그 정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잘못됐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 협정 위반, 무슨 협정인가요? 투자 협정을 위반하는 상대국 정부의 조치 때문에 그 나라에 투자한 내 투자가 손실될 또는 멸실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손실되거나 멸실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ISDS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역시 권한을 우리 기업이나 개인도 갖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ISDS 절차가 되고 투자협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일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기존의 국제분쟁 해결 절차 또는 국제분쟁은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대 국가 간 분쟁이다 보니까 훨씬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 왜 한미 FTA 그 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이 우리를 제소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 외국인이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는 게 큰 그 방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국가 대 분쟁이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게 민감도가 훨씬 높은 거죠. 분쟁에 대한 민감도가. 자, 그래서 이게 정부 조치, 역시 여기도 정부 조치가 필요한데요. 투자자의 영향을 초래하는 정부 조치가 이게 우리 국내 법원으로 사법심사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국 사람들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로 회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공과 또 적절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2015년부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운수출하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OECD에서도 논의가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익시드에서도 논의가 있고 웅크타드에서도 논의가 있고 그 양자간 FTA 교섭 맥락에서도 논의가 있고 이미 체결된 FTA 이행 맥락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단계에서 또 여러 방식으로 ISDS 절차를 조금 바꿔보자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ISDS 절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아주 간략히 한번 그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52년 실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이게 왜 52년인가 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1966년에 익시드 협약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52년째여서 이 52년 실험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부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남미 국가들입니다. 이 유럽, 아프리카, 일부 남미 국가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차제 완전한 해체와 재건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없애고, 그 말은 뭡니까? ISDS 절차를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이제 한쪽의 큰 목소리입니다. 반대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지만 요거를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 골격을 유지를 하니까 뭔가요? ISDS 절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ISDS 절차의 문제점을 바꾼다는 게 이제 리모델링에 이제 가까운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코스타리카, 페루 등등 그 일부 남미 국가들이 이 생각, 호주도 그렇고요. 이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명확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3,400건에 적용되는 ISDS 절차는 이제 곧 바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바뀌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발등에 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00여 건의 이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FTA 포함해서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가요? 기존의 FTA나 투자협정을 개정하든가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또 앞으로 교섭하는 그 투자협정이나 FTA 협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한테도 이게 전혀 강 건너 불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양한 그 합종 연행과 백가쟁명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지금 그 많은 다양한 시각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의 흐름을 정리하는 글을 쓴 논의를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이게 이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Empire Strikes Back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국가의 반격이라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계속 수세에 있었거든요. 이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유치 때문에 지난 52년간 한 방향으로, 크게 보면 54년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국가의 경제 주권이 자꾸 침해되는 상황,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식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의 반격 또는 국가 경제 주권의 회복 또는 균형점의 회복 등등의 이제 국가 측면에서 반격이라는 측면에서 이 움직임을 그 국가 측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 움직임에 대한 반격, 새로운 그 흐름 이라는 맥락에서 Empire Strikes Back이라는 제목으로 그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쓴 글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각입니다. 이게 그 국제법을 아마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 국제법 그 내용 중에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거 아마 한번 들어보셨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뭔가요? 국적국이 자국민이 해외에서 그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외국인의 침해당한 권리를 그 권리 침해를 마치 국가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때부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즉 국제법상 분쟁으로 승화하여 이 권리 구조에 나선다는 게 외교적 보호권이지 않습니까? 그 외교적 보호권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외국인 투자자, 그 자국민 투자자죠. 그 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투자자의 보호와 연관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1966년 익시드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분쟁들은 주로 국제법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교적 보호권을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전제에서 투자협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협정에서는 그 명시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주권의 회복, 그다음 국가의 재등장이라는 흐름에서는 역시 이게 외교적 보호권을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외교적 보호권을 다시 살려서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 대 국가끼리 해결하는 기제를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하다. 또는 그 ISDS 절차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미국 입장입니다. ISDS 절차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국가들끼리 해결하는 모델은 더 활성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내용도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외교적 보호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앴는데 한 60년간 적용하다 봤더니 이게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되고 뭐 국적 계속의 원칙 등등 요건들이 많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국가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시각도 지금 새롭게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SDS 절차를 없애더라도 ISDS 절차를 없애는 경우라면 물론이지만 ISDS 절차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들끼리 분쟁 해결 절차, 요거를 이제 협정에서는 SSDS라고 하는데요. 국가 대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State to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논의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바로 지금 EU가 주장하고 있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국제 투자 법원입니다. 바로 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코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코트를 만들자는 게 EU가 이제 그 유럽연합이 2015년부터 제시하고 있는,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큰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ICJ처럼 또는 WTO 항소기구처럼 새로운 그 국제 투자 분쟁 법원을 만들어서, 사실은 ICJ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 법원을 만들고 상설적으로 거기에 7명의 법관, 상설 법관입니다. 풀타임 저지 9명의 법관 또는 그 더 많은 수의 15명의 법관을 임명을 하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임명을 하고 임기를 정하고 그 임기 동안에는 하등의 다른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이게 WTO 항소기구는 풀타임 잡이긴 합니다만 다른 직업을 갖는 게 허용이 됩니다. 즉 그 프라이빗 섹터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는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연구기관이나 또는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간. 근데 지금 EU가 얘기하는 그 국제투자법원 모델은 ICJ처럼 풀리 전적으로 오로지 이 법원 사무에만, 재판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그 상설 법관을 선출하자는 게 이제 EU의 아이디어고, 이제 그게 지금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 또 그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투자법원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법원이 바로 전체적으로 이 모든 흐름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큰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투자법원을 만들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연히 재건축,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은 이걸 반대한다는 거죠. 투자법원 설립은. 투자법원은 필요 없다. 지금처럼 중재로 한다. 인베스트먼트 아비트레이션으로 한다. 문제 있다면 그 문제는 고치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생각이고, 지금 유럽은 지금 문제는 스트럭처럴 프로블럼, 구조적인 문제여서 몇 가지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EU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 2020년 지금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 운세츄랄 UN 그 기구입니다. 또 그 OECD, 익시드 등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2020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논의가 중단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그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향배에 따라서 향후 아마 빠르면 3년, 또는 5년, 또 길게 보면 10년 내에 지금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갖춰질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투자 분쟁, 또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통상 그 분쟁에서도 우리가 미중 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중요하게 연결돼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의 교역국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의 교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우리나라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미중 통상 분쟁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 분쟁도 이게 새롭게 디자인 세팅을 새로 하자는 논의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EU하고 미국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참 우리한테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U하고 FTA가 있죠. EU하고 FTA가 있고 EU 모든 국가들과 그 양자간 투자 보장 협정 BIT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과는 또 FTA가 있고 또 2018년에는 개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그 새로운 체제가 도입이 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다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참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EU하고 FTA는 다시 현재 FTA를 개정을 하고 또 투자보장협정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개정을 해서 아마 투자법원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하고는 지금 모델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이 투자 분쟁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더 분화돼서 한편에서는 투자법원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따로 만들고 한편에서는 지금의 ISDS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또 계속 발전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제한된 역량과 시간과 노력이 더 쪼개지는 상황밖에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가부간에 이게 이쪽 방향이건 저쪽 방향이건 방향성을 정해서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빨리 움직일 텐데 지금처럼 거의 보면은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라고 이제 다투는 상황은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곤혹스러운 상황은 이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한쪽은 한쪽대로 다른 쪽은 다른 쪽대로 가서 자기들끼리 새롭게 이제 뭘 만드는 경우가 더 이제 곤혹스럽죠. 일부는 나가서 새로운 협정을 만들고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건물을 일부는 현재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넣고 새롭게 이제 에어컨을 이제 넣고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도 있어야 되고 이쪽도 있어야 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사무실을 열어야 되고 이쪽에도 현재 사무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앞으로 우리한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ISDS 절차는 국제 중재거든요. 이 중재로 인한 불편함, 중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러면 상설적인 법원으로 가자. 그게 이제 그쪽 아이디어입니다. 중재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아까 통상 분쟁 해결 절차는 뭔가 하면 거의 상설적인 법원이 있습니다. 항소기구. 그 불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반대로 중재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제가 중재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미국 또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 WTO 분쟁 해결 절차, 통상 분쟁 해결 절차의 모델은 상설화를 죽여서 임시적인 성격, 영어로 얘기하면 애드혹이라고 합니다. ADHOC, 애드혹적 성격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중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의 USTR,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긴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분쟁 해결 절차 그대로 못 둔다. 중재로 돌린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8월 한 20일 경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글이고요. 바로 뭔가요? 미국이 앞으로 추구할 정책이 중재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또 여러 통상 분쟁 해결 절차에서 상설에서 중재로. 이거는 정반대죠. 중재를 못 믿으니까 상설로 가는 거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 정도에서 만날 것 같아요. 중간 정도에서 만나서 이게 아마 그 상설성이 저하된 중재 모델, 또 예를 들면 상설성이 강화된 중재 모델, 또 중재성이 강화된 상설 모델 해서 중간 정도에 만나는 방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ISDS 논의할 때 WTO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살펴볼 데가 없거든요. ICJ는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법원을 만드는 맥락에서는 ICJ를 살펴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용할 것이냐, 항소 절차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는 이 투자법원에서도 항소 절차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항소 절차가 핵심입니다. 투자법원을 만들고 항소부를 따로 만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항소심은 이 국가 대 국가끼리 분쟁해서 항소심은 지금은 그 WTO 항소기구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항소심과 패널심의 권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갖고 우리가 ISDS를 이제 없애고 투자법원을 만들면 투자법원의 항소부와 그 1심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거점이 WTO 분쟁 해결기구입니다. 근데 그쪽은 또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은 또 오히려 이 ISDS 절차에서 나오는 이 중재 모델을 보고 있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국가들이 지난 한 70년간 국제 분쟁을 해결해 오던 모델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으니까 이제 차제에 여러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 공통의 모델을 찾아서 한번 그 방향으로 이 모델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혼돈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패시미스틱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이 자칫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나마 잘 유지되던 WTO 분쟁 해결 절차도 지금 마비 상태로 갔고 또 새로운 이 ISDS 분쟁 해결 절차 또 ISDS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또 새로운 투자법원의 도입도 이게 만약에 잘 작동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모델과 더 많은 실패 사례를 양산하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패시미스틱한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향후 한 3, 4년 또 길게 보면 10년 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든 대한민국한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이 통상협정 분쟁 해결 체제도 만들고 이 투자협정도 새로 만들고 투자 분쟁 해결 체제도 만들고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 국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그 논의 과정에는 강대국, 미국, EU,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 국가들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의 입장이 참 난감하거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문제이고 혹시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 논의를 보시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자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사실은 다자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뭔가요? 법적 규범을 확인하고 그 법적 규범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규범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이게 이제 룰 오브 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법적 규범 또 법의 지배의 이제 세계적 구현인데요. 이게 지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딱히 특정 국가의 잘못이다. 또 몇몇 국가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점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 또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왔고 그 와중에 2008년에는 경제 위기가 왔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지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이 다자주의 체제가 이게 물론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믿을 것은 우리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믿을 것은 우리 국경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끼리 이렇게 담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모든 물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모든 상품은 우리 내부에서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을 점점 갖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스스로 담을 쌓는 거거든요. 실제 담을 쌓기도 하고 그 국경에서 관세 장벽을 쌓고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 멕시코하고 장벽도 쌓는군요. 실제 물리적 담도 쌓고 심리적 담도 쌓고 하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아마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아마 지난 70년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이끌어온 국제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국제사회가 아마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한테는 큰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자주의 체제에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전부 성실하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알리고 또 우리 경제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증진시켜 온 게 지난 70년간의 우리의 모델이었는데요. 그 모델 자체가 지금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다자주의 체제의 와해가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보는 그 움직임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와 반국제화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국제화를 얘기하지만 이제는 국제화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는 제한적인 국제화가 이제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도 말할 것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국가입니다. 아마 지난 5천년간 우리 문화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 미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우리와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체제나 국가체제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다툼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이상 계속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통상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투자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분쟁이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 분쟁이 2020년 상황으로 공식적으로만 8건인데요. 이 8건은 대한민국을 제소한 외국인 투자자의 분쟁입니다. 8건인데 이게 옛날부터 8건이 아니라 2012년부터 8건입니다. 8년간이죠. 매년 한 건입니다. 꽤 많은 빈도고요.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40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제소한 게 21건, 제소를 당한 게 19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쪽 다. 이게 여러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규범이 혼돈 상태에 빠지고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은 늘어나고 그 분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이나 자원도 점점 모자라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맥락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분쟁들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논의가 있는 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통상협정의 예외조항, 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지금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해보지 못할 문제거든요. 통상 분쟁이 문제가 많고 투자 분쟁이 문제가 많지만 원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 때문에 이게 국제체제가 마비된다? 외국인을 제한한다? 교역을 제한한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점점 더 많은 변수와 더 많은 고려사항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게 어떤 논의가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법의 역량입니다.
이 모든 걸 헤쳐나가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 국제법에 대한 지원, 더 국제법에 대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이게 환경법이건 국제해양법이건 국제인권법이건 국제형사법이건 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전문가 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제경제 분야, 국제경제법에서도 전문가 양성과 이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대응과 이 노력이 더욱더 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기 입장을 반영한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우리한테 새롭게 가져오고 그 규범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우리 후손에게 이 규범에 따라서 분쟁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이 분쟁을 방지하고 또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또 우리 그 교육 상품이 외국에서 피해를 보면 또 우리 투자자가 외국에서 피해를 보면 직접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정을 이용해서 분쟁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하려면 국제법적 그 역량, 국제법적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국민의 역량 또 우리 관심이 다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국제법에 대한 그 애정이 넘쳐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도 첫걸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씨앗 하나가 전 모든 커다란 나무와 숲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앞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 이게 5년,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 국제법적 역량, 또 국제법적 능력이 더욱 배가 되어서 이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우리의 그 국익을 보호하는 여러 전문가들과 또 여러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많이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 여러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이겨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면서 또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워낙 빠르고 또 합리적이고 순간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아마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아마도 법적인 그 기본 틀을 갖춘 해법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국제법적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전폭적으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건강에 유념하시고 늘 이 국제법 공부 또 국제법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